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러 강세는 신흥국 경제 위기를 부른다. 약한 고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도 이대로 무너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달러와 신흥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팬데믹 때 103까지 올라갔었던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꾸준히 떨어지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91.9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백신과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연준에서는 한 달에 800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진 않겠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건너 유럽은 지금 2차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독일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3차 락다운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SLR 완화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SLR 완화를 연장해주겠지 이러한 예상을 했었는데 모든 일은 우리 예상과 늘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연준은 이날 공지를 통해서 일시적인 SLR 변화 조치는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 종료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중은행은 각각 자기 자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 채권, 펀드 등 여러가지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준에서는 이 비율을 5%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달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 분모에 포함된 토탈 레버리지 익스포저에서 채권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즉 연준은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국채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너네들 SLR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국채를 매수해. 그런데 그거 2021년 3월 말까지야. 2021년 3월 말 그 이후부터는 시중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 매입 분량도 SLR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잘 조절해. 이렇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SLR 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것은 미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어느 정도 대응은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비교적 한국 시장이 선방했던 이유는 장중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쭉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SLR 완화 종료가 발표된 직후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다시 1.7% 위로 툭 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익숙해졌는지 미국의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이 SLR 완화 종료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었다,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연준은 더 이상 돈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뿌리진 않는다. 돈을 더 뿌리는 것에 조금씩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줄이면 줄였지 더 뿌리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한때 마이너스를 찍었었던 국제 유가가 현재는 팬데믹 이전의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서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가 좋아지면 좋다. 그런데 왜 도대체 주가는 흔들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흥국 위주의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에 주가, 채권 시장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녹색 막대 그래프가 최근 일주일간의 국채금리 변동폭, 회색 막대 그래프가 한 달 동안 국채금리의 변동폭입니다. 우리는 한 달짜리 회색 막대기만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한 달 동안 0.4% 가까이 상승하는 동안 선진국들의 국채금리는 비교적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이러한 신흥국들의 국채금리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튀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추가적인 국채금리 상승을 예상하면서 사람들이 국채를 매도했다.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좀 더 나아가면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환율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회색 막대 그래프 한 달짜리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당연히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겠죠. 미국 달러가 강세인 만큼 해당 국가의 화폐가 약세를 보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약세를 보이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즉, 사람들이 해당 국가의 화폐를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달러 강세 대비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일부러 자국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신흥국들이 낮은 이자로 달러를 갖다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금리를 딱 올려버리면 신흥국들은 높아진 달러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 구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화폐가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신흥국들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기준금리, 국채금리, 채권금리, 이러한 모든 금리를 올려서 스마트머니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네들 미국 국채에 투자해봤자 1.7%밖에 주지 않아. 우리 10% 줄게. 우리 안 망하는 거 알잖아. 우리 믿고 10%짜리 투자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계의 유동자금을 신흥국에 가둬둬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경제가 미국만큼 비슷한 회복세를 보여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의 금리 인상은 해당 나라의 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까지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1.5%가량 추가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통화가치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선제적인 전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신흥국 금리 인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는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금 유출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자금 유출뿐만 아니라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그리고 경기 회복 기조가 더해져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것을 눌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상승에는 경기 회복과 자금 유출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국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해당 나라의 경기 회복은 오히려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내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신흥국들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딜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장기금리 달러값 상승에 신흥국 도미노 금리 인상. 최근에 브라질은 17일, 터키는 18일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브라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인 상황에서 5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19일 러시아도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요. 다음 줄이 포인트죠.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 완화 지속이 신흥국들로 하여금 긴축, 즉 금리 인상을 강요하는 왜곡된 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거나 미국만큼의 경기 회복이 나온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계의 기업 실적을 봐도 업종별 왜곡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와 전자업종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의 대표 산업 아닌가요? 그럼 한국은 신흥국 도미노 금리 인상에서 타격이 조금은 덜 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왼쪽에 환율 변동폭, 오른쪽에 국채금리 변동폭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변동폭은 다른 신흥국 대비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자금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외국인이 2월 달 한국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상 최대로 샀다고 합니다.
2월 달에 주식 투자금은 280억 달러 순유출된 반면 채권은 612억 달러가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채권 자급 순유입 규모는 2008년 1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안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달러 강세인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채권을 포함한 주식까지 순매수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약달러는 언제 올까요? 지금은 조금 힘든 구간이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변동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나라가 하나 보이지 않나요? 저는 왼쪽에 일본이 딱 보였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들의 화폐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신흥국만큼 하락했습니다.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열린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0년물 국채금리 허용 범위를 0.25%까지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쓰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0.2%까지 국채금리 상승을 허용했었는데 현재 국채금리가 상승한 구간에서 이러한 허용 범위를 0.25%까지 조금 더 열어두겠다. 일본은행 입장에서 국채를 조금 더 시중에 팔 수 있다. 아니,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0.2%가 아니라 0.25%까지 올라가도 내가 좀 더 참아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것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일봉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국채금리가 0.18%까지 상승했다가 조금은 눌려있는 모습이지만 BOJ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향 때문인지 이날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일본마저 약간의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풀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해요. 이것은 조금씩 세계 증시를 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